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좀 거북하시죠? 예, 후두염이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허스키하고 또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하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예, 25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남다른 해인데요. 오늘 제 페이스북에선 작년 12월 2일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었어요. 라성호텔 사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모른 채 말입니다. 내일은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그러나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하며 여전히 처벌조차 되지 않고 사과조차 없습니다. 옛말에 인두껍을 쓰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이 있죠. 저희 국민들은 생중계로 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았는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이자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지만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에 답답하더라도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들입니다.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냅시다. 위대한 광장의 시민들께 바칩니다. 캐대언의 골든.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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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Up, up, up with our voices. No one can catch us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Waited so long to break these walls down, to wake up and feel like me. Put these patterns all in the past now, and finally live like the girl they all see.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like I'm born to be. 'Cause we are hunters, voices strong, and I know I believe. We're going up,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Oh, up, with our voices. No one can catch us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lowing like every night on it. You know that it's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네.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1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참 그런데요. 저희가 또 과거를 통해서
또 교훈점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과제는 무엇인가 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의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 아니죠. 예, 단골로 오시는 애플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민플러스 교육원장님이신 김장호 원장님 모시고 1년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희 선생님, 박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툭툭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게 1년이 됐네요.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럼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과연 내란청산 어디까지 왔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뭐 많이 진행된 것 같으면서도 시끄럽긴 한데 별로 결과는 없는 뭐 이런 느낌 막 들죠. 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사법적 영역에서의 청산,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의 청산,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청산, 이런 노력들이 꾸역꾸역 뭐 이렇게 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방향에서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사법적 청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이제 그 내란을 윤석열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바로 이제 실패한 다음에 그 이제 친위 쿠데타를 엔간하면 그 실패하기 힘든데 또 윤석열은 그걸 또 실패를 해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정이 나고 바로 탄핵 소추가 되죠.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 4월 4일 날 올해 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파면 결정이 나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이미 탄핵소추 이후에 구속이 돼요.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그 한남동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3월 8일 날 지기현이가 풀어줘. 근데 또 파면 결정은 나 4월 4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내란 특검이 한 이후에 재구속이 돼요. 6월 10일 날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지방 그 보궐선거 대선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내란 특검을 공포를 하거든요. 그 법이 국회에 통과된 걸.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이 재구속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지금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어요. 윤석열이. 형사재판 3개, 민사재판 2개.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재판 받는 게 5개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형사재판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권남용. 그럼 여기서 이제 직권남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최상병 할 때 그 경로하셨다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직권남용으로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내란이야 뭐 다 아는 거니까. 요게 이제 하나 진행되는 재판이 있고 이게 지기현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판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허위 공문서 뭐 막 위조한 거.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기록물법 그거 막 갖다 뭐 폐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법 그 저기 막 체포하러 갔을 때 막 저기 했던 거 뭐 등등. 그리고 이제 특공 방해 등 약 총 가지고 있는 거 막 보여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싹 묶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또 하나 진행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형사 재판이고 세 번째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이게 일반 이적죄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외환죄의 일종인데 그 북한한테 막 드론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전쟁 네. 유발하려고 했던 거. 네.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 네. 그게 일반 이적죄로 걸려 있어요. 일반 이적죄가 일종의 이제 외환죄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이 3개다. 이런 거고 민사 재판은 시민들이 열 받아 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 그 스트레스 쌓인 거 10만 원씩 내라 해 갖고 이제 104명이 민사 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또 누가 걸었어 23명이. 그래서 그 이 내란 사태에 대한 그 민사 소송 이게 또 2개가 있어. 이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게 돼버렸다. 그럼 이제 온 국민이 하게 생긴 거야. 그러면 네, 이제 네.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거달나게 생겼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사가 무서운 거 이게. 의외로 너무 적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범 케이스지. 어. 시범 케이스를 하고. 네네. 예. 이거 다 이제 신청하세요 나중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뭐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열려서 뭐 연류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지가 않고 우리가 다 보고 그냥 쳐 넣어가지고 뭐 혁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문 들어가자면은 그럼 내란 특검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끝나가요. 그럼 어떻게? 그 최상병은 끝났어. 예. 끝나가지고 그건 간단하잖아요. 네. 그 최상병 그 이제 임성근이만 잡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33명을 기소했어요. 33명 기소해갖고 최상병 특검은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저기가 내란 특검 그것이 이달 12월 14일까지 하면 끝이에요. 특검 임기가 끝나. 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좀 늦게 시작해서 12월 28일, 그러니까 이달 28일 날 끝나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의 특수본이라고 특별수사본부 네.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정청래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냐면 이런 못한 것들을 딸딸딸 털어갖고 모아서 제2차 특검을 만들겠다. 요 얘기가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특검은 끝나요. 근데도 윤석열은 아직 선고가 안 나왔잖아요. 윤석열 선고는 내년 2월 달이야. 근데 구속 만기가 이제 1월 달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 너무 지기현이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문제로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내란 그 재판하는데 그 내란 수개 그러니까 풀려 나오면 또 말이 풀려 되냐고. 나오고 지기현이 저 짱 보다가 또 무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지기현이 어떻게 할지 너무 모르겠으니까 풀려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이 예. 사법부가 예. 아주 이제 이 내란범을 풀려주는데 아주 주역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조희대와 지기현에 대한 네. 원성이 높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 교체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상병 특검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특검에서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이렇게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을 좀 구속을 시켜주세요 하고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 10건을 했어. 근데 9건이 기각됐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원에 있던 판사애들 4놈이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예요. 그럼 이제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갖고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켜서 증거 인멸 못하게 해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니 저기 최상병 그 특검을 했는데 10명을 영장 신청을 했는데 9명을 풀어줘 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돼 있지. 저기 내란 특검 그것도 윤석열 그쪽 또 내란 특검도 저기 뭐예요 13건을 청구했는데 5건을 풀어줘 버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25건을 했는데 8건을 풀어줘 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최상병 특검은 무슨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이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가다가 잘리고 가다가 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최상병의 그 수사를 방해했던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거를 자르는 역할을 지금 판사가 길목에서 다 쳐주고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저기 해보세요. 임성근이가 그 사단장밖에 안 되는데 걔를 살리려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거 호주 뭐 왜 저기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런종섭 런종섭 해가지고 호주 대사로 보내버리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막 저기 수사하는데 막 쫓겨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로비를 했냐 했을 때 그 저기 도이치모터스 거기 그 했던 이종호라고 그 친구가 저기 VIP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임성근 안 잘라지게 내가 하도록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저기 뭐 종교계에
아주 그 대한민국 종교계의 왈왈이가 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잘리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일정하게 마무리는 돼서 이제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했다 정도는 나오는데 사실 이 핵심에 누가 있냐면 김건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꼭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지금 남아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남아있는데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남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네. 이제 추경호 영장 청구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만약에 또 또 그 기각하면. 영장 판사가 또 기각을 했다. 네.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거 조이대 사법부가 작정을 했구나. 아주 내란 이제. 동조 세력으로 아주 도구가 돼가지고 아주 쭉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축이 이제 조이대, 그 다음에 지기현. 지기현, 그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들,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사법부를 농단하고 있는 거지, 농단.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 네. 이걸 이제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 이러니까 자꾸 이제 방해자들이 곳곳에 이제 준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건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교훈이잖아요. 이런 제도에서 막히는 부분들, 그런 걸 청산하기 위한 거, 제도적 청산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법이 그래서 네. 그 개헌법서부터 국회법, 사면법, 뭐 경호법 해가지고 그 국회 입법 발의만 된 것도 100개가 넘어요. 다시는 이런 내란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게 21세기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입법을 100개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법이다. 이렇게 되면 계엄을 발동을 할 때 기존의 법에서도 이제 외환이나 이제 전쟁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계엄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걸 더 까다롭게 이제 막 이렇게 더 까다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을 발동하기 전에는 국회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무회의를 국무회의에서 나서 국회에 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국회에 물어봐라. 뭐 이런 조항을 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의결 시 또 보면 이제 뭐 통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로 도장만 찍으면 바로 해제. 땅땅땅 두드리면 해제. 뭐 이런 법. 그 다음에 또 국회를 또 쳐들어오면 국회가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707 막 특공대도 오듯이 국회 경비대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를 사수하는 경비대. 아휴, 막 온갖. 윤석열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못 모일 수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모였는데. 담을 넘었지. 담을 넘고. 담에다가 뭐 전기랑 장치랑도 해놓고 전기 통하게 해봐.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할 걸 알고 다 그렇죠.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건데 근처에 다 있었죠. 느닷없이 해봐요. 근데 저기 뭐 광주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를 원격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줌회의로 막 대고 막 이런 거. 줌으로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병사들 이제 막 그 병사들이 전부 다 그 내란의 도구가 돼가지고 네. 그 아주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군인 기본 복무법이라고 했어요. 군 복무 기본법. 그럴 때 이제 위헌이나 위법적인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걸 줘야 된다. 라든가 이런 이제 이 틈틈에 생긴 사각지대 이걸 메꾸는 법안들을 국회법이다, 계엄령이다, 뭐 군복무법이다 이렇게 갖고 벌써 한 2개 통과가 됐고 100개가 지금 계류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도적 보완이고 그 이제 또 추가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법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내란 정도의 사태가 터지면 일반부로 이렇게 그 법관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직위원 같은 애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 보완이죠. 제도적 보완. 제도적 보완들은 그럼 순탄하게 갈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우리 뜻대로 막 이게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되고 막 통과돼가지고 바로 현실화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법이 이제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다 보니까 법 조문상의 충돌도 있고 조율 과정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과의 또 이렇게 상관관계도 봐야 되고 또 이 법을 또 만든다고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맞냐 하는 토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닌데 이런 방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국민들이 이걸 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소통 과정을 또 국민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입법이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한 거죠. 네. 또 이제 각 이제 여야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이제 야당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지금 뭐 더디고 답답하긴 하지만 내란 청산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런 내란 청산 과정 속에서의 뭐 성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성과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네.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을 이제 3개를 굴려가지고 지금 이제 마감은 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검찰 애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또 검찰에서 특검에 좀 파견돼가지고 김건희 특검 같은 건 막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 이 전모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리고 폭로되는 이런 과정이 또 내란 특검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내란 관련 음모들은 크게 우리가 세 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속들이 보려면 이제 첫째가 뭐냐면 얘네들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북 전쟁 도발을 하려고 시도했는가 이게 이제 지금 쫙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김건희는 몰랐다고 하잖아. 근데 보니까 요즘 이제 이거는 아마 김건희가 시작을 했을 것 같아.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막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또 하나가 이제 그럼 미국이 몰랐다는 거 맞냐? 미국은 뭐 했냐? 이게 이제 세 축이에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하게 드러나야 될 게. 근데 이제 전쟁 도발 관련해서 많이 드러났어. 팔꿈치 이렇게 하나씩. 네. 네. 소리가. 네. 네. 그 많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김건희도 이제 슬슬 잡히고 있어. 근데 미국 거는 아직 이제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이런 거고. 그럼 그 중에 이제 전쟁 도발 관련해서 이제 많이 드러난 게 뭐냐면, 엊그제. 네. 그 전단 관련. 대북 전단 관련해서. 예, 저기 그 내부에서 이제 고발자가 나타나서 폭로를 했어요. 근데 북에서 먼저 오물 풍선을 보낸 게 아니고 남쪽에서 무수하고 집요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우리 측에서 그런 폭로한 거죠? 그것이 저기 단체가 한 게 아니라 그 저기 우리 탈북 단체가 한 게 아니고 네. 군에서 이런 숭악한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무인기도 우리가 한 3번 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8번을 보냈대. 아휴.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18번은. 그래도 북이 반응을 안 한 거잖아요. 노벨 평화상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쏘고 자주포 실사격을 하면서 갖다 이룬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원점 타격해라. 그래서 전단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기 실사격 훈련까지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원점 타격까지 가려는 이제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에이 그렇게까지 했겠어 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엄 후에 막 어떤 증언들이 나올 때 음모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인두껍이라고 딱 쓰는 게 그 거짓말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화면에 분명히 나오는데 쪽지를 가져가서 펴고 지들끼리 웃는 게 다 보이는데도 자기가 뭐 그런 그 자리에 간 기억이 없다는데 어떻게 희화하면서 말을 하는 게 우리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국무총리의 모습이고 최고위직에 있던 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너무 좀 더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관성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 저희가 뭐 자주적인 나라면은 그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게 이제 시사점에 있는 게, 이제 드론 무인기를 엄청 보냈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입막음을 하려고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 우리가 대북 작전을 열심히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막 포상도 주고 막 이래요. 그 부대를 입막음을 하려고. 근데 그 무인기가 계속 나오니까 북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드론 작전을 하는 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18대를 보는데 미국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결국 멈추는데 언제 멈추냐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보는데, 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 드론이 평양 상공까지 날라오는데, 이 뒤에는 누가 있냐? 미국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거를 중단시킬 것은 미국 너네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내면, 미국 너네들 때려버리겠다 그랬어요. 북에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란 거지.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헬기하고 그 작전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수사를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전에도 보면 외환죄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추가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반대했잖아. 맞아요. 왜냐면 자기네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전쟁 도발 음모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일찌감치 이제 김건희가 여기 개입했던 부분은 한 반 정도 더 앞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설마 거기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로 입증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자가 처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히는 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란 청산 왜 안 되나요? 네?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하고 이제 그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거는 윤석열의 지원 작전이죠.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이제 그 조폭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결국 이게 사법 단계인데 조희대 사법부가 딱 이제 저기를 해주니까, 내란을 방조해주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국힘이 계속 이제 그 내란 세력 오면서 저항을 막 계속 하잖아요. 집회를 하니 뭐 규탄을 하니 뭐 이러고, 요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건데, 보다 구조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내란 세력들이 뭐예요? 미국의 마가랑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번에도 이제 경주에서 아펙하는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어쨌든 그 내란 세력이 빨리 이제 약화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4.19 때도 그렇고 내란 세력을 우리가 이제 항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뒷심 문제, 이런 게 좀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런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구조적 모순, 이런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길들여도 완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이런 게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내란 청산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내야 된다. 청산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거, 그것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좀 새겨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을 아예 정치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빈자리에 이제 이렇게 진보정당들, 뭐 진보당이라든가 훌륭하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데가 들어가서 훌륭한 정당이죠. 우리나라의 네. 정치 체질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내란 청산에서 이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고, 요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거하고 뭐 이렇게 겪어봤지만, 네. 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문제 제기를 해야 뭔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걸 이제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제국주의가 약화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 자주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들이 재편하고 있다. 동맹관계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한민동맹,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렇게 사정할 필요가 없다. 탈미자주화 선언을 하고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제로 두시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디고 힘든 이 내란 청산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목조목 저희 분명히 나아갈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 것 같은데요. 금방 갔습니다. 오늘도. 김장원 원장님이 좋아하신 노래 거북이의 비행기 들으시겠습니다. Yes, Troub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준비 다 끝났어. 곧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됐나.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절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네, 비행기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싶은 밤입니다.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박찬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찬희 심리상담센터의 박찬희 박사님의 톡톡 심리상담 시간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참 아.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그런 네. 얘기였어요. 네, 12.3이 그렇죠. 근데 저희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웃지 못할 코미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도 웃지 못할 코미디. 네. 걔네들의 심리를 물어볼 수도 없고 오늘은 지난번 저희 애청자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드라마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은중과 상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그분들 나왔던 등장인물의 심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를 투영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언제나 박찬님 박사님을 좋아하셔서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이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은중과 상현을 봤는데요. 이제 원래 그 김고은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뭐 희한한 거예요. 그 처음 보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약간 그 김고은이 상현인가? 가만 있어봐. 김고은이 은중. 은중이죠. 네. 근데 그 상현이가 나중에는 못되게 나오는데 못되게 나왔지만 전 초반에는 얘가 좀 굉장히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네.
자기가 이제 오빠 때문에 친구를 찾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 많은 과정인데 거기 항상 앞에 은중이가 먼저 가 있고 사귀고 있고 그건 나 같아도 굉장히 승질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과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인과관계가. 예, 인과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은중과 상현의 그 스토리에서 뭐 은중이가 늘 먼저 이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자기보다 사랑받는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상실감을 계속 주는 것으로서의 은중이 약간 원인 제공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은중이가 먼저 않게. 꼬리를 쳤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굳어졌어. 사람 두 분의 표정이. 그러니까는 뭐 은중이가 의도치 않게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상현이로 하여금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는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만남부터 그러니까는 계속 상현이 엄마부터 나도 아빠가 없이 컸어. 그래서 너를 너무 이해해. 그러면서 상현이는 받아보지 못한 공감과 따뜻한 미소와 눈빛. 그거를 은중이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엄마 사랑도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친오빠. 죽은 친오빠도 나랑은 한 번도 이렇게 정답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은중이랑은 눈빛을 주고받고 살짝 미소도 보이고 막 그런 거 늘 우울해만 보였던 오빠가 은중이랑은 그렇게 웃고 그런 서사 속에서 늘 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거는 원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상현이 입장에서는 은중이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현이의 그 역사를 보면 상현이가 정말로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가 정말 강한 친구였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리코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기 담임이 그때 참 그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담임이 반장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담임이 없으면 반장이 담임이다.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근데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역지사지의 이런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리고 엄마한테 그런 따뜻한 공감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어른들 말은 잘 들어야 되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반을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때려도 된대. 그러면 그냥 걔는 1 더하기 1은 2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엄마가 왜 그랬니? 뭐 이런 것도 없이 너도 참 혼란스러웠겠다. 이런 것도 없이 너도 맞아. 이러니 그때부터의 그 은중이에 대한 이 열등감이 폭발을 하는 시기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엄마는 왜 그랬을까? 엄마는 왜 그렇게 상현이한테 이렇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걸 보내지 않았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 그게 영향을 주잖아요.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 엄마를 이해하자고 들면 이 엄마의 엄마. 이 환경. 그런 게 있지. 상현이 엄마의 삶도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더 어린 시절에 그 더 옛날에 아빠 없는 삶을 살면서 이 엄마를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시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엄마한테는 따뜻한 눈빛을 못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현이 아빠가 좀 나쁘고 좀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도 하고 그런 남편한테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뭔가 연대감 없고 이렇게 막 같이 부부의 정 없이 또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까. 그리고 그 시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성소수자야. 그러면은 이런 막 아픔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적인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잘하고 집에 와서는 쓸 상현이를 바라볼 에너지가 없었겠죠. 그 엄마도. 맞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무던한 사람은 오히려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 엄마는 그렇게 끝까지 망가져가는 자신과 자신의 딸을 보면서 왜? 너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 아니야. 오빠가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나 진짜 그거 궁금해. 나도 궁금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이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저도 오빠가 성소수자인지 모르고 가정에서 이제 그 연설을 쓴 사람이 여자여서 여자와 그러니까 오빠와 그 여자의 연애를 반대해가지고 상현이가 엄마는 왜 끝까지 반대했어? 그것 때문에 그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가 엄마한테 말한 게 화근이 돼서 오빠가 자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었잖아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현이한테 연민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오빠가 없잖아요. 이제 오빠는 이미 선택을 했고 선택해서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왜 안 말했지?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되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떤 필연성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잘 진짜 그렇게 말 안 하는 거는 너무 살아있는 아이는 구해야 되지 않나? 난 이 생각 들었어요. 걔가 파괴되는 거를 다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드라마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정말 현실에서도 저럴 수 있겠다. 저런 부모가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상당히 완벽주의적이고 당위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죽어도 마음속엔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식이 내 새끼가 성소수자라는 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상현이가 자기 오빠의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애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살려야 되는 게 더 급선무였던 거야, 이 엄마는.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그러니까 이성애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걸 인정을 안 받았던 거에 대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지켜준 거라고 볼 수 있나? 아니, 엄마 마음속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아들의 성소수자인 아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러니까는 그냥 아닐 거다. 계속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지금 잠깐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랬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모든 불행의 씨앗 아니에요? 항상 인간이. 네, 그렇죠. 그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막 이런 아들이 그때 당시 더 외면받았던 성소수자인 거를 이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남편의 따뜻한 사랑 없이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힘들게 크고 나의 희망 막 이런 느낌으로 큰아들을 키웠는데 그 큰아들의 그때 당시는 그게 큰 결점이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프지 않은 거야. 얘는 성소수자가 아닌 거야. 엄마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는 딸한테도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역시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드라마가 아니라 좀 다시 모두가 좀 행복하고 잘 이게 해소가 되는 드라마로 한다면 박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가 은중과 상현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무슨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이걸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중과 상현을 다르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엄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상현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네. 좀 마음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끄집어내서 가족들끼리 좀 공론화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은 너무 가족이 다 썩어 골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이게 부끄럽다고 왜 옛날에는 막 그냥 막 가리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그게 별거 아닌 상처가 골마지고 다리를 잘라 다 썩게 되고 막 네.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얼른 그거를 다 뭐 병은 알리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알려서 연고도 발라주고 환기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그게 그 엄마 입장에서 조금만 그런 용기를 냈더라면 두 자녀를 되게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로 키우지 않았을까? 뭐 남편은 어떻게 됐을지 남편은 몰라도 이혼을 해야지. 그런 남편하고는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부인의 말을 듣던가 아니면 자기 갈 길을 가던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빠를 보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뭔가 그 엄마도 내가 이래야만 한다라고 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시선을 돌리고 좀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그 엄마가 막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그 표정과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한 번만 조금 시선을 돌렸다면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냈더라면 그냥 근사하고 멋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나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못날 수도 있는 그냥 엄마야. 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고 갔더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찬희 박사님을 만났어야 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을 언제든지 두드리십시오. 박찬희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현이 저기 외국 어디 나가서 아는데 은중이 자기 마지막을 도와달라고 해갖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일종의 안락사라 그러나? 네, 그렇죠. 스위스, 예. 그러니까 그게 동반 자살. 예. 그게 안락사라는 안락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동반 자살은 아니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예. 제가 조력 자살. 조력 자살. 그렇죠. 조력 자살. 죄송해요. 네. 은중이랑 죄송합니다. 같이 죽는 건 네, 아니었는데 조력 자살. 자살. 예. 그럼 그 죽음에 대한 예. 어떤 그런 태도를 그리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를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태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인간의 생존과 끝까지 내가 품위를 지키자 뭐 이런 뜻에서 계속 대한민국도 그거 들어와야 된다 막 이런 취지예요. 살 수 없는 병이고 이 고통은 계속 너무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인간의 끝까지 품위와 또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여러 심리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학이나 뭐 여러 건에서 아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리나라 여론조사하면 지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는 악용될 가능성도 너무 높아서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데 돈이 많이 드는 죽는데도 돈을 많이 들어서 빈익부인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돈 없는 사람은 고통을 온전히 느끼다가 그런 거고
돈이 많으면 이제 그걸 예약해가지고 예약하더만요. 그 스위스나 이런데 그거를 허락하는데 가려면 그럼 왕복 비행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제도를 도입하면 저는 근데 그 제도 이런 거는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안락사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연구 중이다 이러신 거고 뭐 논의가 많을 것 같고 우리 동양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유교 사상,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어서 네 맘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하고 얘기한 중에서 거꾸로 돌아볼 때 그 수용이라는 거가 수용 인정.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풀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야 내 신간이 편하다. 근데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수용하고 인정 수용하고 무시하고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용은 온전히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엄청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건데 마치 무시를 하면서 수용한 듯한 그런 게 나는 주변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무시했는데 나는 그래 인정해. 근데 무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수용이란 거는 갈고 닦을 정신세계다. 수양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좀 들어가 볼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명대사가 하나 있어서 네. 이제 은중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상현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싫어하는 거는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미워하는 것은 생각이 나서 힘든 거래요. 말이 되는 네, 되네요. 그래요. 은중과 상현. 저도 그거 한 번 보고 또 봤어요.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예. 제 그런 류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요. 참 희한해요. 좋아하는데 이걸 끝까지 못 봐가지고 다시 돌려보고 그래서 너는 왜 좋아하는데 자냐. 우리 딸도 정말 나 좋아하는 드라마야. 그러면은 똑바로 보는 걸 못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경님은 절대로 이런 인간관계에 엮이지 않았어요. 네. 아유. 그러진 않아요. 안 엮일 것 같아요. 제. 네, 아까 이제는 세경 DJ님이 수용 무시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정말요? 네, 그렇죠. 그 엄마한테 아들이 성소수자라는 거를 수용하세요라는 말이 아들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아파하고 분노도 하고 처절함도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너 성소수자야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진정한 이렇게 수용과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애도할 때도 잠깐 나눴는데 회복 지향과 상실 지향과 이거를 두 추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내 아들이 성소수자인 걸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반대편에서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도 하고 울어도 보고 아들하고 싸워도 보고 또 다시 내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지 밥도 챙겨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온전한 수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져요. 네. 수용에는 성장통이 있다. 그렇죠. 네. 수용은 성장이고 그걸 위해서는 그 과정을 온전히 내가 감내야만 그것을 도달할 수 있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내 자식이 그렇죠. 뭐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이런 이제 페미 이야기를 하다가 너의 아이가 그러면 어떨 거야 이런 걸 우리 여성들끼리 막 질문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되게 이거 인정 못할 것 같다가 지금은 인간 자체의 고귀함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지향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인정할 때 내 자식이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해서 엄마 나 남자가 좋아 결혼할래 그러면 저는 오케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보다.
난 말 안 할래. 네. 네, 네. 예, 하여튼, 은중과 상연을 통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되게 어려운,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부딪힐 때 그 수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1차로 가족에서 일어난 것들은 드러내놓고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도 제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오늘 아마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은중과 상연 가지고 오늘 박사님과의 자리가 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다음에 박사님 특집으로 해가지고 12월 연말을 좀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시사는 12.3 내란으로 됐으니 12월에 마지막은 박사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애청자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마시고요. 여러분 마지막 노래 박사님이 신청하셨죠? 네. 요새 네. 우리들의 발라드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도 그 평균 나이가 최고 나이가 24살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고등학생 친구들도 떨어지고 부를 적게 받고 막 이러면서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는 불렀던 그 이지훈이라는 친구가 불렀던 그녀의 웃음소리뿐이라는 노래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어서 그녀의 웃음소리뿐 신청했습니다. 네, 그녀의 웃음소리뿐 들으시면서 오늘 애플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하면 아시죠? 청취자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되어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부르릉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걸.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